안녕하세요. 예, 저 천사통일포럼 대표 김광직입니다. 예, 오랜만에 만났지요. 예, 잘 계셨어요? 예, 우리 여기 앞에 보이는 그 인자하신 분은 보이시죠? 점잖은 젠틀맨.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웃으시는 걸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문정인 이사장님을 모시고 오늘 그 여기 앞에 나와 있듯이 한반도 평화 구상과 미국 대선에 대해서 오늘 그 이사장님의 강연을 잘 들으시고 나중에 어떤 질문을 내가 해야 될 건지 잘 좀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그 충북 천사 포럼이 이제 전국화를 위해서 천사 통일 포럼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표를 맡고 있는 김광직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한국가스안전공사 공사 상임감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천사통일포럼은 2012년도에 이재정 그 지금 현 교육감님 계시죠? 교육감님께서 그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이제 통일 쪽에 관심도 없고 통일 일하는 분들을 굉장히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편하게 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게 이제 전국 조직으로 원래 그 천사 포럼을 하려고 그때도 통일 포럼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대표를 맡아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통일 그 아이들을 위한 통일 강좌 그죠? 그리고 통일 교육 강좌하고 통일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키워내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 전국 조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거나 그죠? 우리 회원님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통일 운동이 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정인 이사장님 양력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문정인 이사장님은 제주도 출신이세요. 제주도.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오연중학교 고등학교 나오시고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하셨으니까 두루두루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아주 품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전 세계적 관점에서 통일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하셨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정치학회 뭐 부회장서부터 또 회장님 하여간 미국에서도 그 다양하게 이렇게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너무 이력이 많아서 약간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시고요. 또 여기 이제 또 우리가 적어놨듯이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하시고 영문계관지 글로벌 아시아 편집인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고 분교의 석자 팔로우십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비핵화 및 핵 방지 지도자 네트워크의 공동 의장이세요. 그리고 연세대 국제대학원 원장님이시고요. 통일연구 원장님, 대통령 자문 동북 아시아위원회 위원장님, 이건 장관급입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의 국제안보 대사직도 역임하시고요. 뭐 한 60여 편의 국영문 편저서 저술 등 왕성한 활동하고 계시고 또 논문 300여 편 이상의 국영문 논문을 발표하신 그 말하자면 석학이세요, 석학. 그래서 통일 문제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우리 문정인 이사장님, 정세현 장관님 여러분 계시잖아요. 굉장히 그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여러 차례 좀 모시고 싶었지만 정말 너무 크게 마음을 내셔가지고 오늘 저희들한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문정인 이사장님 소개시키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정인 이사장님 그 뜨거운 박수 한호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저 임원 목사님 포함해서 여기 우리 천사 포럼 멤버들 몇 분이서 우리 한반도 평화 포럼 회원이시기도 하고 우리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하는 한평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거기다 수료도 하고 그랬어요. 그 인연 때문에 왔습니다. 오늘 뭐 제가 드릴 말씀이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구상과 미국 대선 제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얘기를 드리고요.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질의응답 중심으로 해서 뭐 길면 1시간까지 적어도 한 3, 40분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2007년 10월 4일에 제가 평양에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이재정 통일부 장관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때 참 어렵게 정상회담을 했는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14정상 회담에서 그러니까 14정상 선언 채택한 게 이행이 안 됐고 그리고 그해 11월 15일 날 남북 경제부총리가 만나서 45개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는데 하나도 진전이 되지 않았죠. 거기서부터 이제 좌절이 생기기 시작한 건데 뭐 그래서 천사 포럼이라는 게 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 줄 알았지만 이제 10월 4일을 천사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하여간 그것도 감회도 새롭고요. 그래 금년이 우리 저 6.15 발발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전쟁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오래되긴 했지만은 뭐 사실상 거기도 한 4차에 걸친 전쟁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소강 상태에 있는데 뭐 우리처럼 군사적 긴장이 그렇게 고조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큰 적이었던 이집트하고는 평화 관계를 맺고 있고 졸단하고도 수교 관계를 맺고 있고 지금 있는 게 사실 시리아하고 또 떨어져 있는 이란하고의 문제만 있는 건데 우리는 남북이 지금 대치 국면에 있고 그리고 이게 평화와 갈등을 자꾸 오가는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얘기하려고 하면 2017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017년 5월 9일 이제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달이 채 안 돼서 북에서 계속 이제 단거리, 중거리 실험을 심지어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시험 발사를 했죠. 특히 그해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고 그리고 그해 9월 3일 날은 거의 150킬로톤 정도가 되는 수소폭탄을 실험하기도 했거든요. 2017년은 상당히 위기의 한 해였죠. 그러다가 이제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단 파견할 용의가 있다. 우리가 그때 바로 이제 그거에 우리가 응했고 그 결과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내려왔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전체 단장으로 내려왔고 그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가 김여정 부부장에게 상당히 따뜻하게 해줬고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갔어요. 그리 이제 북에서 이제 반응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건 2월 27일 날인가인데 김영철 북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자 통일전선부 부장이 서울을 내려왔죠. 그 폐막식에 참석을 했고 그때 이제 기본적인 남북 간의 이제 관계 개선에 이제 전기가 마련된 거죠. 그래서 3월 4일, 5일 날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이 이제 평양을 방문하고 그때 우리가 원했던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다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4월 말에 정상회담 하자.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 가설하자. 미국이 우리에게 핵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 뭐 네 번째로는 하여간 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북에 대해서 자극적이고 공세적이지 않으면 뭐 용인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서울이 좀 워싱턴에 연락을 해서 북미 관계 개선에 이제 소위 디딤돌이 돼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술단 교환하는 걸 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실상 정영 서훈 특사가 평양을 갈 때 기대했던 모든 걸 김정은 위원장이 다 들어준 거죠. 그 화답을 받으니까 바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3월 9일, 10일 날 정영 서훈 특사가 워싱턴을 방문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죠.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평양 방문을 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어렵다. 그렇다면 만날 용의는 있다. 그때 이제 참모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맥마스터 안보보좌관도 반대를 했고, 특히 지금 부보좌관 하는 맷 포틴저라는 당시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아주 일어서 갖고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단호하게 그런 요청을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과거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 때 대북 정책이 실패한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느냐? 당신들 같은 관료들, 참모들 말 듣다 보니까 안 됐다. 나는 내 길로 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성공적으로 되니까 북에서도 화답한 게 4월 27일 날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렸고, 5월 달에 우여곡절이 있었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6월 10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리고 9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평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거거든요. 판문점 정상회담에서는 뭐 1조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하고 정상화시키자, 2조에서는 사이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그와 관련된 조치를 하자. 그리고 3조에서는 그 올해 안에 종전선언 채택하고 한반도 비핵화하는데 남북이 협력하고 국제 공조를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하는 것을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6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싱가포르 선언의 1조는 결국에 미북 관계를 정상화시키자라고 하는 거였고, 2조에서는 소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드는데 미북이 협력하자. 3조에서는 결국에 이제 비핵화 용의가 있으니까 뭐 비핵화와 그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고, 뭐 4조에서는 6.25 때 실종되거나 그 전사한 미군 유해들을 해서 돌려보내는 이런 합의를 했거든요. 그가 이제 뭐 7월 6일 날 사실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에서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당신들 갖고 있는 핵, 미사일 모든 무기를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해야 결국에 폐기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북측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답한 거는, 아니 우리가 핵무기가 어디 있고 미사일 어디에 있는 거 다 알면 당신들이 선제 타격을 하지 않는 데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신뢰가 쌓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신고하고 폐기를 하느냐. 신뢰를 먼저 쌓자. 그냥 북에서 원하는 건 신뢰를 쌓는다는 게 제재를 완화해주고 북미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건데, 거기서 소위 합의를 못 본 거죠. 그래서 북미 관계가 상당히 싸늘해져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서둘러서, 원래는 10월 하순 정도 정상회담을 생각했는데 서둘러서 9월에 이제 정상회담을 이제 하게 됐죠. 평양선언, 제가 판문점 선언 정상회담에도 갔었고 평양 정상회담에도 갔었는데 사실상 정말 감명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한국의 보수 언론들 포함하고 야당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비핵화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문서로 된 건 믿지 못한다. 그래서 남측에서 설득해갖고 9월 9일 오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한반도 핵무기가 없는 평화의 땅을 만들겠다는 걸 육성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평양인 5.1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양해를 받아서 거기에서 결국에 핵무기가 없는 평화의 터전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로 나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합의를 했다. 그 15만 평양 군중이 엄청난 환성을 보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어려워진 게, 그다음에 이제 진전을 하려고 하면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평양 선언도 보면은 그 뭐 1조에서는
판문점 선언 2조에 나오는 긴장 완화 신뢰 구축 적대 관계 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남북 군사 합의를 해갖고 그걸 합의 의정서해서 부록으로 채택을 했죠. 그리고 2조에서는 경제교류 협력에 관한 것, 3조에서는 이산가족 재상봉, 4조에서는 사회문화 스포츠 교류의 전방위적인 협력, 5조에서는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엔진 실험 시설을 폐기할 용의가 있고 발사대도 폐기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5조 2항에서는 미국이 싱가포르 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북은 영변에 있는 모든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 엄청난 진전이거든요. 그렇게 따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미북 관계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 정부도 노력을 해서 2019년 2월 27일, 28일 양일간 하노이에서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었어요. 그러니까 평양선언 5조 2항에 나온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사회 진전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영변 핵시설을 뭐 일부 보수 언론, 뭐 조선일보 같은 데는 뭐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이 10%밖에 안 된다는 이런 뭐 보도고 이제 논평들이 나오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영변에 있는 게 오메가와트짜리 원자로 있죠. 그 다음에 원자로에 들어가는 연료 생산 공장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원자로에서 쓰고 나온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만들어내는 재처리 시설이 있죠. 그 다음에 수소폭탄 만드는데 필수적인 삼중 수소 생산 실험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변 일대 건물만 한 470개가 돼요.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데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는데도 한 10년은 걸린다고 그래요. 그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직프리드 해커 박사 같은 그분은 이제 영변 핵시설 4번을 갔다 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북측에서는 사실 엄청난 양보를 한 거고 그래서 하노이에서 얘기한 거는 자기들 그렇게 해서 폐기할 테니까 미국이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5가지의 제재 결의안을 부분적으로 완화해달라. 그것도 전부가 아니고 우리 민간 민수 경제하고 민생과 관련된 것을 부분 해제해달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을 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딱 내놓은 카드는 당신들이 갖고 있는 핵, 화생무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폐기하라. 그러면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 일종의 어음 끊는 식이 돼버렸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8일 날 오전에 두 차례 미팅인데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두 번째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오찬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헤어지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찬도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빅딜. 그러니까 북이 핵, 화생무기, 미사일 전부 다 폐기하면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 딱 얘기하고 그거 안 받으니까 노딜로 가버린 거예요. 뭐 여기는 속사정이 또 있긴 있었어요. 27일 날 아침 워싱턴 시간 아침 9시가 하노이 시간 밤 9시예요. 12시간 차니까. 그때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마이클 코엔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에 대한 청문회를 해요. 이 마이클 코엔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해요. 뭐 인종주의자고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 볼튼이 회고록을 보면은 그날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인가 그 청문회를 좀 더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의기투합해서 썸딜, 적당한 딜을 갖고 워싱턴 갔다가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메랑이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노딜로 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뭐 분명히 상당히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구상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간단해요. 목표는 뭐냐?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공동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고, 이걸 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전쟁은 안 된다. NO와 평화 우선주의예요. 두 번째 원칙은 No Nuke. 남이나 북 모두 다 핵무기를 가져서 안 된다. 1991년 12월에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의거해서 남이나 북 모두 다가 핵무기를 제조, 실험, 배비, 배치, 그 다음에 반출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거든요.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 정부는 남도 북도 전부 다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이에요. 세 번째로는 No Regime Change예요. 그건 7월 6일 날, 2017년 7월 6일 날 독일 베를린에 있는 퀘르베르 재단이라는 데 가서 그걸 분명히 했어요. 우리는 북한 체제를 소위 바꿀 의도가 없다. 우리 평화 공존을 원한다. 그 다음 네 번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평화 경제의 원칙이죠. 하여간 남북이 평화 공존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 갖고 소위 경제적 번영의 틀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국제 공조. 이게 북한 문제, 남북 문제가 남북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지금 주한미군도 있고 정전협정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하고 공조를 해서 풀어나겠다. 요게 이 5가지 기본 원칙들이죠. 그럼 이거에 따른 전략은 뭐냐? 첫 번째 전략은 기본적으로 피스키핑이에요. 여기서 평화 유지라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는 거거든요. 전쟁을 일어나는 걸 막으려고 하면 우리가 군사적 억지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사적 억지력을 구축하고, 특히 북한이 이제 미사일 능력이 많아지니까 우리도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정보 자산을 획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비를 많이, 첫 해도 우리가 8.6% 증액을 시키고, 지금 내년도 우리 국방 예산이 53조니까 거의 일본하고 비슷해요. 세계에서 거의 5번째가 될 거예요. 5번째, 6번째 될 거죠. 한편에서는 이제 군사적 억지력을 구축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미동맹을 잘해 나가겠다. 북은 지금 핵을 가졌다고 그러고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그럼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한미동맹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도 그건 알아요. 그것만 한다고 한반도 평화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게 피스메이킹, 평화 만들기예요. 평화 만들기라고 하는 건 바로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전 선언을 채택을 해서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변환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틀어서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판문점 선언하고 평양 선언에 나와 있는 기본 내용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평화 구축 전략이라고 저는 이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는 피스 빌딩 전략인데, 그건 평화 경제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교류 협력을 하고 철도를 연결시키고 도로를 연결시키고 에너지 공급망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공동 관광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남북한 간의 경제 교류를 확대시키면서 남북 경제 공동체 구축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결국 이 대륙으로도 갈 수 있고, 대륙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남북이 협력도 할 수 있고, 이 구상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경제를 통한 평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것은 이 주도적 외교 전략이죠. 그러니까 자꾸 하면 코리아 패싱 얘기가 나오고, 한국이 미중 사이의 샌드위치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샌드위치 됐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특히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제한된 힘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외교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자. 2018년 그걸 보였죠. 우리가 결국 특사 평양 보내갖고 북미 관계 성사되도록 만든 거 아니었습니까? 그걸 유지하겠다고 그러는데 쉽지는 않아요. 구조적인 힘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4가지 전략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 모두에게 수용이 될 겁니다. 보수적인 분들은 평화 유지를 원할 것이고, 좀 진보적인 분들은 평화 만들기와 그 다음에 평화 구축을 원할 것이긴 건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보수 진보
뭐 보수 쪽에서는 아마 우리 주도적 외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일 줄 모르죠. 뭐 한미동맹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나 보통 분들 또 진보적인 또 리버럴한 분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당연히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은 얼마나 잘했느냐. 2018년 잘 나갔죠. 2019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아직까지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뭔가, 모순점들이 뭔가. 제가 볼 때는 첫째 모순점은 사실상 평화 유지와 평화 만들기 사이에 구조적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력 증강하면서 북한 보고 평화하자. 북한에서 거기서 비판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참 조율하는 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뭐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려고 하면 북한의 비핵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남북 전체가 핵무기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어느 심지어 진보적인 분들까지도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가 올 수 있느냐라고 비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핵 문제 하나 진전이 없는 거예요. 진전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 남북한 간의 평화 만들기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평화 구축해서 아까 평화 경제를 통해서 남북한 간의 관계를 개선한다. 이건 뭐에 걸렸느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하고 미국이 독자 제재 결의안. 이것이 있으니까 하나도 못 가는 거예요. 게다가 한미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데서 결국에 뭐 인도적 조건 같은 건 거기서 허용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국 지금 유엔군 사령부 같은 데서는 가령 타미풀을 실어서 북을 가는데 트럭이 넘어가는데 트럭은 이 제재 품목이 갖다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는데도 하여간 제재 품목이 안 된다. 그거 갖고 한 두 달 가까이 신경을 한 거예요. 그 사이 북에서는 안 받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유엔군 사령부에서 허가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비핵화 진전이 없으니까 남북한 간의 평화 구축도 어렵고 평화 만들기도 어렵고 그다음 비핵화가 진전이 없으니까 제재가 안 풀리고 제재가 안 풀리니까 남북한 경제 교류 협력이 완전히 중단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한반도에서 평화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뭐 이 구조적인 요인부터 시작을 해서 남북한, 북미 간, 한미 간, 또 미중 간 이게 복합적으로 어울리면서 이 복잡한 고차방 정식인데요. 아주 실타래가 얽혀도 아주 고약하게 얽힌 게 한반도 상황인데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에 자꾸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매듭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게 지금 이게 오늘날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자, 그럼 여기 또 하나 더 할 거는 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죠. 유튜브로 나가지만 북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신뢰 안 하는 것 같아요.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다 했는데 하나도 약속 안 지켰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유엔 제재 결의안을 어기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시 우리가 또 국제 제재를 받잖아요. 그 제2차 제재라고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해갖고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우리 한국은행을 통해서 뭐 중국은행 통해서 보냈다. 그럼 한국은행에 대해서 미국 재무성에서 바로 제재를 가해요. 그럼 미국하고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어느 은행이 나와서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다음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위배해서 북한하고 하게 되면 또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게 지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줄 걸로 보는데 그걸 안 했다고 보니까 섭섭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 삐라살포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난 6월 3일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 발표해갖고 이제 대남 관계는 더 이상 일반적 관계가 아니고 대적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6월 16일 날은 그냥 개성연락사무소 그냥 폭발시켜버리고 아주 그건 가증스러운 일을 한 거죠.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다 9월 달에는 이제 또 우리 해수부 공무원 또 피살 사건이 나왔죠.
이 모든 것들이 남북 관계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니까 북에서는 2월 9일부터 모든 걸 차단했어요. 2월 7일. 우선 중국하고 교류하는 거는 1월 25일인가 모든 걸 봉쇄를 했고 마지막 비행기 떠난 게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건데 2월 7일 날 마지막 비행기였어요. 그다음에 그때부터 2월 7일부터 지금까지 북한 국경은 완전 봉쇄됐어요. 나오는 사람도 없고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북에서 우리하고 지금 얘기를 못 하잖아요. 다행히 이제 9월 초에 이제 우리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고 김정은 위원장이 또 답신하는 또 친서를 보내서 좀 개선이 되는 듯하다가 그 서해에서 그 피살 사건이 생겼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통지문해서 정중한 사과를 했지만은 그 아직 우리 국민들의 원성은 지금 풀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이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 이제 어느 또 다른 또 변수가 생긴 게 미국 대선 변수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트럼프가 재선이 됐으면은 트럼프는 톱다운 접근법을 할 것 아니냐. 김정은 위원장하고 27차례 친서 교환도 그러니까 또 둘이 가깝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재선이 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정치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북한하고 대타협을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트럼프가 되는 게 북한 핵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 바이든 당선자만 하더라도 결국에 북한에 대한 뭐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현명하게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을 폐기해야 나중에 우리가 보상을 줄 수 있다. 선폐기 후 보상. 그걸 소위 비핵화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그 강경 입장이죠. 그리고 북한이 핵 폐기하기 전까지는 제재 완화 안 된다. 그때까지는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서 북한을 못 살게 굴어야 된다. 이게 한 시각이고. 두 번째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면 핵군축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핵군축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북한이 핵무기 가졌다는 걸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게 현실이라고 하는 걸 인지할 필요는 있다. 그걸 바탕으로 협상을 해야지. 지금 북한에서 핵물질 갖고 있고 핵무기 많게는 60개 적어도 30개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다 갖고 있는데 북한 보고 그거 당장 폐기하려면 폐기하겠느냐.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군축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그 다음에 reciprocal 상호 교환 원칙에 의해서 동시 교환을 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풀어나가는데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해서 하자. 이게 또 다른 시각이에요. 세 번째 시각은 이런 거예요. 북한 관리론이라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핵 갖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더 핵무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더 도발적 행동을 못하도록 하고 요걸 현명하게 관리해 나가자라고 하는데 그게 관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바이든 행정부만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바이든 캠프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지역 전문하는 사람들, 정통적인 외교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강경파 시각을 갈 것이고 또 핵 확산 방지를 다루는 참모들은 아마 핵군축 협상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초기에는 초강경이었어요. 근데 북한이 지금 핵무기 보유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 접근을 하자는 거거든요. 관리론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볼 때는 아마 바이든 캠프에서는 지금 인수위가 꾸려지긴 했지만 공식화되지는 않았으니까 아마 제일 먼저 할 거는 오바마 8년하고 트럼프 4년, 12년 동안의 미국의 대북 핵정책에 대한
포괄적 검토가 있을 거예요. 미국은 항상 새 정부가 들어서면 policy review process, 기존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정책이 나오면은 한국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트럼프하고 달리 동맹하고 소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우리 정부하고 협의를 할 거고, 우리 정부가 어떤 설득의 논리를 갖고 접근하느냐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 1월 21일 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백악관의 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팀들은 다 구성이 되지만 장관, 부장관, 차관, 차관보, 부차관보 이들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상원에서 비준을 받아야 돼요. 인준을 받아야 돼요. 이게 보통 길게는 6개월, 적게도 3, 4개월이 걸리거든요. 그건 이제 조지아에서 이제 상원의원 선거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은,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석을 가지면 비교적 스무스하게 나갈 것이고, 만약 공화당이 다수석을 갖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뭐 장차관부터 시작해서 차관보 선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요 과정을 겪을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 정부고 그렇게 어깃장이 나는 그런 정책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걱정하는 건, 아니 바이든이 오바마 때 부통령 했는데 그때 오바마 때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하지 않았느냐.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고 하는 건 북한을 무시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북한 체제가 망할 거라고 하는, 그러면 핵 문제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런 접근이었는데, 이걸 다시 할 것 아니냐는 이제 우려를 많이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핵 보유 능력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게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북한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시간이 꼭 우리 편에 있는 쪽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변수는 미중 관계가 그때보다 상당히 악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이 북한 도와주는 입장이 되면은 북한 핵 문제 풀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그런 또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을 때예요.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개방 3천 정책이라고 해서 북한에 대한 아주 강경 정책을 원했거든요.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 정책의 상당 부분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소타로 총리의 입김도 셌었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제 민주당, 한국도 민주당 정부고 미국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니까 얼마나 대화의 채널은 있다고 보고요. 자꾸 이제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바이든 쪽에서는 뭐 네트워크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아니에요. 아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북한 핵 문제를 하게 되면은 오래전부터 북한 핵을 다루었던 분들, 가령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 그 양반이 북핵 특사하면서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조 디트란이라고 하는 또 북핵 특사, 이런 사람들이 큰 아마 자문을 할 텐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했고, 군사적 행동 안 된다,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가령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윌리엄 페리 장관하고 뭐 거의 3차례 정도 만났었고, 갈루치도 2차례 만났고,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하고 대통령 되기 전부터 연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뭐 이제 뭐 지금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완전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제가 뭐 바이든 캠프 일하는 사람들 비교적 많이 아는데, 우리 대통령 연계를 갖고 있고, 그다음 바이든은 동맹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는 뭐 문제가 없다고 봐요. 사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한미 관계 거의 70년 역사에서 제일 사이가 좋았을 때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예요. 그때는 1차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임동원 당시 특보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숨소리 쉰 것까지도 감추지 말고 다 미국 측에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이 팥으로 매주 쓴다고 또 믿은 거예요. 그 결과로 2000년 1차 정상회담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저도 그때도 이제 정상회담에 갔었습니다만은 황원탁 외교안보 수석을 평양에서 오자마자 다음 날 클린턴 대통령이 그때 뉴욕에 있었거든요. 뉴욕으로 바로 보내갖고 직접 브리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외교안보 수석을 미국 대통령이 개별 면담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도 그런 관계를 바이든 행정부고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그러려고 하나 조건이 있어요. 북이 빨리 나와서 우리랑 대화를 해야 돼요. 코로나고 뭐든 하여간 정 안 되면 화상회의를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1일 취임하기 전에 남북 사이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비핵화 문제,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이거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있고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기초가 다져져야 돼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워싱턴에 대한 소위 지렛대가 지금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북이 빨리 우리랑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적 투입을, 인풋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국민적 합의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북핵 문제 하는데 지금처럼 보수 진보가 양분화가 되면요, 정부가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해서 국민적 합의를 구축하도록 하고, 그리고 북한 핵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 여야 또는 보수 진보를 넘어선 어떤 국민적 수렴점을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이상 제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벌써 뭐 40분이 넘어버렸는데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질문 여기에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좋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도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질문은 어떤 질문도 다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뭐 이렇게 많이 왔네. 우선 동구나무님께서 보낸 질문인데요. 남북철도 연결을 남과 북이 선제적으로 하면 미국으로부터 어떤 후폭풍이 있을까요? 이건 후폭풍이 없을 겁니다. 사실상 철도 연결 사업에 관해서는 미 국무부가 용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나오면 이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기도 상당히 쉽습니다. 고인돌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남북 대화의 적기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우선 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남북 대화 먼저 해야 돼요. 북이 오판오산 하면 안 됩니다. 2018년 모델로 가야 됩니다. 남북이 대화하고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하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갖고 교량 역할을 해서 북미가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특히 북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자 측에서 북측하고 대화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야만, 서울을 통해야만 워싱턴을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북이 가급적인 빠른 시간에 나와서 우리랑 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질문 여기 2개 있고, 또 여기 저 청중석에서도 손 들고 직접 물으셔도 좋습니다. 예. 네, 그 이사장님 그 좋은 강연 잘 들었고요. 저는 그 지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월 21일인가요? 그때 이제 취임식을 하고 조각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거나, 그다음에 또 의제 선정하는데 하면 1년 정도 이렇게 걸린다 그러는데, 그 어떤 전문가들은 그 한 1년여의 시간이 우리가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또 북미 관계에 대한 운전대를 잡고 실제로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는데 실제로 제가 조금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공포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환갑인데 매일 이렇게 듣는 얘기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출 주도형 사회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남과 북이 철도 문제, 개성공단 그 재개업 문제, 그다음에 금강산 그 관광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정부가 세팅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오히려 이제 제재나 이런 것들이 왜 니들 맘대로 하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들을 일부 하는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재라고 하면은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지금 우리 저 진보 진영에서는 한미 워킹 그룹에 대한 비판이 많거든요. 근데 한미 워킹 그룹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2018년 11월에 한미 워킹 그룹에 만들자라고 하는 미국 숙제안에 선뜻하게 응했느냐면은 자, 북한하고 다양한 경제 교류를 하잖아요. 개성공단 재개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 전략물자의 이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를 포함해서 유엔 안보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비토해버리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미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실질적 협의를 하자라고 만든 거예요. 그럼 한미 워킹 그룹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국무부에서도 오고, 재무부에서도 오고, 상무부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도 대표가 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은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하고 얘기하기가 편해지고, 그러면 의사소통도 빨라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고 그런 의도에서 했던 거죠. 근데 그 첫 실험대 중에 하나가 타미플루, 북에 주는 문제 갖고 하는데 타미플루 자체는 인도적 지원이니까 미국에서 오케이를 했는데 트럭을 그 타미플루 실은 트럭이 DMZ를 넘어갈 수 있느냐는 문제 갖고 시간을 끌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한미 워킹 그룹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뭐 그 정확한 입장 갖고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령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철도 연결 사업 가능하다고 보고요. 개별 관광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뭐 유엔 제재위원회 가서 얘기하고 미국하고도 협의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북이 움직여줘야 돼요. 북이 비핵화 관련된 행보를 보여줘야 우리도 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핵화는 진전이 하나도 없고 남북한 교류협력만 자꾸 하다 보면 그럼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아 이제 한국이 이게 룰을 깨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니까 그런 협의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또 우리 정세현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뭐 앞으로 뭐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고서 6, 7개월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때까지 개점 휴업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남북이 얘기해서 결국에 북에서 결국 비핵화와 관련된 중요한 소위 행보가 있을 경우는 얼마든지 미국하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거기서도 가령 옛날 클린턴 행정부 있을 때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 정책 조정관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걸 갖고 한 게 페리 프로세스라는 거였어요. 페리 프로세스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 6.15 정상회담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 우리 의견을 바이든 행정부에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미 의회에서 클린턴 행정부 보고 대북 정책 조정관을 임명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미국 정부 쪽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기 나름이고 북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미국의 모든 게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정론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고요. 북이 상황 판단을, 사태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랑 협의해 나간다라고 하면 저는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어떤 미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압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남과 북이 이렇게 해소해 나갈 수 있다는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라든가 미국이 가하고 있는 독재 결의안 자체는 북한의 비핵화의 행보를 보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많은 인도적 지원 문제 같은 경우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나 미국의 독자 제재 결의안에
안 걸릴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걸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설득할 수는 있겠죠. 가령 평양 종합병원에 그냥 의료기기가 들어간다. 의료기기가 컴퓨터 쓰지 않습니까? 컴퓨터 쓰게 되면은 전략물자 해당이 되니까 제재 금지 조항이란 말이에요. 금수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우리가 유엔하고도 협의하고 국무부하고 협의해서 이건 인도적 지원 목적이니까 풀어달라. 그럼 예외적으로 풀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리고 제재를 크게 풀어주는 것은 북에서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만 우리도 거둘 수가 있고 중국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핵 보유 상태는 그냥이고 제재만 풀어달라, 그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네,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고전적인 그 민주당의 북한에 대한 입장이 유지될 텐데, 그동안에 오바마를 보면은 그냥 그 방관하면서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한 거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6개월 내지 1년, 길게는 2년 동안에 어떤 민주당 현 바이든 정부가 잡힐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난 이 2년여를 볼 때 우리 한국 정부가 대북 문제를 풀기 위해서 워킹그룹에 발묶여 있고 유엔 제재 그 염려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풀 수 있을까? 정말로 아주 섬세한 것까지 고려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하지 않는 한 불가능할 텐데, 과연 현 우리 문재인 정부의 통일 그 외교에서 어떻게 할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그 동안에도 뭐 경협, 교류 뭐 이런 얘기 숱하게 했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러면 거꾸로 남북 이산 가족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인도적인 차원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남북 간에 제도화 시켜서라도 뭐 상시적으로 아니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제도화 시키는 이런 우회적일지 모르지만은 그런 방법으로라도 뚫어내지 않고 뭐 바이든 정부가 우호적일 것이다라고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경제 협력을 하려고 해도 육로로 가는 거는 어떻든 제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을 개별 관광을 한다라고 했지만 개별 관광을 가려고 해도 육로로 가려고 하면 유엔사에서 허락해야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이른바 비핵화에 관한 북쪽의 선언이나 북쪽의 어떤 노력이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 교류를 하면서 북쪽을 이 협상의 장소, 교류의 장에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육로가 아닌 해상로로 갈 수 있는 이런 돌파구는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금강산 관광을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우리 동해에서 배가 떠나면 국제 공해상으로 갔다가 공해상으로 올라가서 다시 결국 그 금강산까지 갔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바꿔서 이제 직항으로 가고 그랬는데,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유엔사하고 뭐 협상의 여진이 있다고 봅니다. 뭐 아니 비무장지대가 우리 땅인데 그 뭐 정전협정에 의해서 통제권을 유엔군 사령부가 갖고 있는 건데, 그러나 그 영토와 그의 행정적 관할권은 사실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오고 가는 문제가 우리가 얘기하면 될 거예요. 그거 갖고 유엔사하고 마찰도 있고 미국하고도 마찰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찾아올 건 찾아와야 되겠죠. 뭐 얼마든지 점잖은 방법을 통해서 저는 뭐 찾아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1월 7일 날 얘기하셨던 개별 관광 문제라든가 철도 연결 사업, 이거는 제가 북에서 받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뭐 국제 기구 유치하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하는 것은 조금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아직은 최근에 이제 악화가 됐고 그랬으니까 2018년 상황에서는 그것도 가능했었죠.
그러나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는 북에서가 이제 좀 거절하는 편의가 있죠. 그 남북이 협의해서 유네스코에 얘기해야지. 지금 유네스코 같은 건 북측에 그거 좀 참여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no. 그 남북이 먼저 얘기해서 남북이 유네스코에 등재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제가 볼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눈치 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실기한 게 있어요. 2018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못한 건 분명히 저는 인정합니다. 그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고, 그건 뭐 다 미국 눈치 너무 많이 본 것이었고,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 독자 제재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2019년 하노이 결렬이 오면서 북에서는 하노이 트라우마가 왔고, 그 남북 관계 거의 이제 끊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걸 좀 제시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말씀 개별 관광 문제 같은 거 추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북의 지금 인도적 지원 문제거든요. 방역 문제. 근데 북에서 지금 안 받고 있는데, 뭐 방역 협력 같은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보건 협력 할 수 있고, 이산가족 문제도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산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지금 미 하원 의원들 중에서 민주당 의원, 그 중에서도 아마 하원 외교분과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브래드 셔만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LA 한국인들 많이 거주하는 데 출신인 하원 의원인데, 이분께서가 미국에 있는 이산 가족들하고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아마 바이든 행정부에 상당히 압력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북에 있는 이산가족 재상봉하는 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북 입장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재상봉하는 거 피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현 정부가 임기가 지금 한 뭐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사실상 실패한 정부 되겠죠.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 저는 간단한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에 우리 이제 미국이나 전 세계가 북한을 주시하고 있고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세계적인 정보력이나 미국의 정보력을 가지고도 북한의 핵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언젠가는 몰라도 북한이 핵시설을 파괴하고 할 때 자체적으로 파괴를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어떤 보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를 파괴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부에서 그 일에 대한 보상 정도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지금 북의 입장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스스로 폐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미군 유해 돈 하나 받지 않고 되돌려 보내줬고, 그 다음에 북에 억류돼 있던 3명의 한국계 미국인들 풀어놓고, 오토 원비어도 어떤 불행하게도 이제 사망을 했지만 이제 되돌려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와서 자기들은 성의 표시 다 했는데 우리 이야기 돌아온 건 하나도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 측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준 것만도 북의 입장에서 남는 장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 그 대목에서 상당히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 올라간 생각은 하지 않고 왜 김정은 위원장만 덕본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결국 북의 좋은 행동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안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한테 지금 신용이 좀 떨어진 것이 있어요. 뭐 싱가포르하고 하노이하고 뭔가 큰 돌파구가 마련된다고 봤는데 하나도 돌아온 게 없으니까
아무리 북이 수령 체제라고 하더라도 수령 무오류론을 얘기하지만 수령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성과가 없으면 비판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모든 게 성과주의거든요. 성과 없는 당 관리, 그 다음에 내각 관리들에서 아주 가차 없는 이제 응징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우리 정부 입장은 그래요. 미국과 북한이 초기 조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영변 핵시설이나 동창리 뭐 미사일 시설을 선제적으로 하면은 미국도 알아서 제재를 부분 완화해주고, 그래서 미국 간의 신뢰가 쌓이면은 아까 주고받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북한이 이제 갖고 있는 게 핵시설이 있잖아요. 핵시설도 플루토늄 시설이 있고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을 없애는데 미국에서는 뭘 해주는가? 두 번째, 핵물질. 지금 플루토늄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으면 그 물질을 포기하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는데 미국은 뭘 해줄 건가? 그 다음 북한이 핵탄두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건 제일 마지막 단계가 되겠지만 핵탄두를 폐기하는데 얼마 줄 것인가? 그 다음에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하면 얼마 줄 건가? 일본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미사일 같은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얼마 줄 것인가? 이걸 얘기해 줘. 사실상 2000년 10월 25일 날 당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 갔을 때 가장 역점을 뒀던 거는 북이 갖고 있는 모든 탄도미사일을 미국이 사는 협상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때 기억하기에는 북한은 40억 불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최대한 줘봐야 20억 불밖에 줄 수 없다. 이런 협상을 해서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중동을 안 가고 평양을 갔으면은 그때 딜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이 딜이 이루어져도 또 부시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무효화될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고받는 게 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상 미국도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거 있고 우리 정부도 로드맵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구축해야 돼요. 신뢰가 없으면 북에서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폐기인데 폐기는 검증 가능해야 돼요. 검증 가능하려고 하면 북에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 기구 같은 데서 아주 공격적인 검증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신뢰가 있어야 되고, 신뢰를 하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북미 관계가 파격적으로 개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북이 지금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미국은 북한하고 수교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있으면 더 의사소통도 쉬워지고 더 감시도 쉬워질 거 아니냐.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교를 출구로 생각해요. 입구가 아니고.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미 수교를 입구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비핵화라는 출구가 빨리 올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워싱턴 분위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강관선님이 육자회담은 언제쯤 할까요? 앞으로 통일 한국으로 가는데 미국의 역할과 중국의 역할 변화의 표면화는 언제쯤 일어날까요? 육자회담은 지금은 사실상 다 반대하는, 중국만 육자회담을 찬성을 하고 한국은 부분적으로 육자회담 찬성하는데 북한도 반대, 미국도 반대예요.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북한 핵 문제라든가 한반도 평화 문제는 육자 틀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지금 그 말씀하신 이제 보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 물질 포기하고 핵시설 포기하고 하면은 보상이 결국에 경제적 보상과 에너지 보상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돈이 들어간다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단 한 푼도 안 쓰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과거 2005년 9.19 성명해갖고, 그러니까 과거에 2005년이 아니고 1994년 제네바 합의해갖고 심포에 경수로 두 개 지어줄 때도 경수로 지어주는 값은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넣었어요.
4조 정도를 냈으니까 일본이 1조 못 미치게 냈고 미국은 하나 낸 거 없어요. 미국은 매년 5만 톤씩 중유만 공급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북한에 대해서 경제 지원, 에너지 지원 하려고 하면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 플러스 EU와 호주까지도 참여를 해서 해야 된다고 보니까 근데 육자회담을 하는데 차관복급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주장하는 게 육자 동북아 안보 정상회담 같은 것이 저는 체계화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상들이 만나서 동북아의 평화 안정,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를 얘기해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통일 한국으로 가는데 미국의 역할과 중국의 역할 어떤 통일이냐에 달려 있죠. 흡수형 통일이냐, 합의형 통일이냐, 무력형 통일이냐 이거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표방하는 것은 합의형 통일이죠. 1단계에서는 교류협력, 평화공존 2단계에서는 중간 단계로서의 남북연합 3단계에서는 남북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일의 방식을 결정하는 그래서 단일 민족국가로 가는 통일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왜 필요한지 통일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저는 통일은 남과 북이 합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교수님 저 성민아입니다. 네. 저는 이제 미국 뭐 트럼프도 좋고 바이든도 좋고 뭐 북한 이게 어떻게 나오고 미국은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마이크가 안 켜 계신데. 자 미국도 좋고 북한도 좋고 중국 다 이제 예세도 다 이게 좋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통일 문제나 이런 거를 문 대통령이나 아니면 몇몇 사람만 힘들고 이렇게 뭐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 전 지금 이제 민주당 180석 가까이 돼 있는 민주당이나 또 이 통일 업무뿐만이 아니라 이 정책을 다루는 관료들 우리는 뭐 이게 제대로 준비가 돼 있고 노력들을 하고 있나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뭐 미국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데 우리끼리는 몇몇 분들 지금 뭐 애쓰는 사람 장관 한들 바뀌고 뭐 대통령만 좀 바뀌고 뭐 이래 한 거지 현재 체제는 국회의원들도 이게 무하는 게인지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가 뭘 좀 해보자고 대한민국 나서야 되는 게 미국 대통령이 뭐가 어떻게 됐든 이게 그거보다도 우선 국내에 우리끼리 정치하는 것들도 이게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긴가 이거를 노력 자체가 이게 뭐가 지금 보면 답답하고 나 이게 뭐가 걔네들 봐가지고선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꾸라지 보면은 깝깝하기만 한데요. 부시가 됐든 뭐 어떤 일이 되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 현장에서의 국내에서의 어떤 이 통일운동이나 아니면 뭐 평화운동이 됐든 뭐 움직이는 게 몇몇 분들만 그래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이게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그런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남 쳐다보고 있지 말고 우리끼리의 뭐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걸 펼쳐나가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100%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 우리가 뽑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뽑잖아요. 근데 왜 우리 운명을 미국 대통령이 좌지우지하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식의 문제예요. 근데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비판을 그래서 뭐 보수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비판을 받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제가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쭉 하나 하면은 완전 경기 들린 사람들이에요.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 중요하죠. 뭐 6.25 때 미국이 와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고, 우리가 경제 발전하고 수출도 경제 발전 전략하고, 뭐 외국에서 차관들이 오고 하는 거 다 미국이 많이 도와준 거 다 우리가 고맙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평화와 우리 번영은 결국 우리가 중심이 돼서 이제 일궈 나가야 되는 건데. 모든 거 우리 정책 하나 하면 그냥 미국 눈치만 보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도 보면서 근데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뭐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독일 친구 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내가 뽑지도 않은 응? 미국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이 뽑은 미국 대통령이 왜 유럽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느냐 이게 이거는 불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비단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다 관리지가 돼 있는데 오르신 말씀이 결국 우리가 조금 더 뭐 주체적인 생각을 갖고 그렇다고 미국 배제하는 얘기는 안 해요. 어떻든 간에 지금 현실은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있고 유엔군 사령부가 있고 유엔군 사령부가 있으면서 정전협정 체제를 지금 관리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나가라고만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동맹 같은 것도 1년 전에 우리가 통보만 하면 1년 후에는 자동 해체가 돼요. 그러나 이제 그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국민적 합의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뭐 보수적인 분은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어떻게 설득의 논리를 갖고 같이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인들도 좀 아마 귀담아 들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뭐 요즘 뭐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만 해도 1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으면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가 저 앞에 야단을 쳤을 거예요. 그분도 뭐 미국을 상당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런 발언을 나올 수 있다. 뭐 저뿐만 아니고 정세현 장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세상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그게 진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라고 보니까 조금 하여간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또 여기 저 질문이 있으신가요? 여기 마이크를 줘야죠. 시청자들이. 네, 저는 이태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핵폐기를 하라고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상업적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북한의 방법은 없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개성공단 같은 게 이렇게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데 이런 공단이 많았을 경우에 우리 남북 어떤 경제 협력을 통해서 얻는 장단점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현재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어떤지 에너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심각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비닐을 이렇게 활성화하면은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석유나 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뭐 큰 질문들 하셔서 그거 답변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거에서 북이 우리하고 대화하러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더 탁상공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들 많이들 내고 있습니다. 가령 뭐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북에다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은 지금 자기들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중요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정평 있는 원자료가 대한민국의 하나로 원자로예요. 가장 안전하고 비용 저렴하고 그거 주면 돼요. 그러니까 북이 나와서 우리랑 협상을 해야 되죠. 협상 안 하니까 지금 그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건 비핵화가 우리가 하나로 원자료를 북에다가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 핵시설과 물질에 대해서 신고하고 폐기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로드맵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폐기를 하느냐. 그때 되면은 우리가 하나로 원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북 같은 데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핵 안보가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북이 얼마나 소위 세이프가드, NPT라고 해서 핵 확산 방지 조약에 따라서 얼마나 안전 조치를 핵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거든요. 북에서 갖고 있는 원자로에서 사고가 난다. 핵물질이 나오기 시작하고 남쪽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면 그걸 다루는 게 핵안보거든요. 뭐 그런 거에 대한 협력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자체가 북미 간에 우선 브레이크스루, 물꼬를 좀 틀어놔야 돼요.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비닐 재생하는 그런 문제 같은 건 북에서도 관심이 많죠. 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대체 에너지
이 빨리 나가고 있어요. 제가 2018년 정상회담 갔을 때 제 안내하는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양에 보니까 이제 발전소가 2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 다닐 때는 동평양 발전소는 가동이 안 됐고 평양 발전소만 있었는데 2개 돼서 그 평양에 다 쓰느냐 그랬지만 동평양 발전소 거는 황해도 쪽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평양의 또 상당 부분 수풍 수력 발전소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30% 정도가 대체 에너지를 통해서 지금 한다고 그래요. 풍력하고. 그다음에 그 양반 얘기로는 석탄 액화 기술이 상당히 진전이 돼서 거기에서도 에너지를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옛날이랑 사정이 상당히 달라졌고 그만큼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 북한 경제는 지금도 수수께끼예요. 지금 북이 삼중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 장기화된 체제, 그다음 홍수를 포함한 자연재해, 그다음에 팬데믹해서 지금 역병이 돌고, 그다음 하나 더 한다면 중국하고 모든 교류 협력이 지금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이 지금까지 뭐 서울대 경제학과 김병현 교수 같은 사람 보면 이미 뭐 북한 경제는 거덜이 났었죠. 이미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사실 작년 말 정도에 이미 외화도 바닥이 나고 북한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쳤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간 지금 북에서 보면 무슨 쌀값이 크게 폭등을 한다든가 생필품이 폭등을 하든가 이런 게 지금 조짐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암시장에서 환율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정말 가장 큰 수수께끼가 북이 지금 어떻게 저런 상황을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북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모르는 게 더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게 우리 김태교 님이 하신 질문인데 한국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 노력을 방해해온 일본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저도 대답이 없는데요. 예, 대답이 없는데 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근데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나 스가 총리해서 자민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가 납치 일본인 빨리 돌려달라. 그게 국가 이게 넘버원 제일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북한이 핵무기하고 일본을 겨냥한 노동미사일을 폐기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 이게 한미일 삼국이 공조한다고 하면서도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우리가 제일 신경 쓰는 건 스커드 BC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이에요. 일본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노동 미사일을 제일 걱정을 해요.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3, 14형처럼 괌을 칠 수 있는 거라든가 화성 15, 16형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한미일 삼국이 공조한다고 하면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인식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시로 돌아가면은 그때 오부치 총리하고 정말 사이가 좋았죠. 그래서 오부치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100% 지지해 준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계속 옹호를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러면 북한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점도 있고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도 있고 그다음에 징용공 문제 해결하는 방식. 지금 북에서 일본 입장은 그걸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전략적 협력 못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죠. 뭐 한일 관계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겁니다. 그거 개선 안 되면은 나중에 육자 회담 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 풀면서 한반도에서 어떤 반전의 역사를 가져오는데 애로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도 개선은 해야 될 겁니다.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네, 네, 여기 말씀하세요. 지났습니다. 지나서 지금 방송이 끊겨 괜찮습니다. 왜냐면 교수님께서 유튜브에서 몇 번 그 평화 강좌를 하시면서 깨어 있는 시민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천석 포럼이든 이런 통일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른바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한 10년 사이에 보면은 북한과의 관계 대북 문제가 엉키니까 아무리 소리를 쳐도 저희 우리들의 이런 운동이 확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이 한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민운동을 전개했을 때 그래도 뭔가 방향 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저는 무슨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압력 가하세요. 압력 가해서 이인영 장관한테 제대로 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민주당 많이 찍었을 텐데 꼭 당대표 원내 총무들한테 얘기하세요. 우리가 준 맨데이트, 우리가 당신 뽑아주는 게 평화 만들려고 그러고 남북관계 개선하고 좋은 외교안보 정책 하라고 하는데 당신은 하는 게 뭐 있냐. 아까 비판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세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목청을 높여나가는 것. 그리고 이 외연을 확장돼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들의 평화운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솔직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한적이고 닫힌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운동인 게 상당히 많은데 이 외연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국민민족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이해가 많이 좋아졌죠. 예. 그리고 마지막 했던 질문과 마지막 말씀이 핵심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우리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이사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압력도 가하고 전화도 하고 편지도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존버 카페 김은진 홍보이사님께서 김민강 작가님의 안녕달씨라는 시집인지 뭐 책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크게 해주고 환호도 좀 크게 질러주세요. 자, 박수 크게. 예. 특보님 이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앉아도 될까요? 네. 생각보다 좀 오랜 시간이었죠. 목소리를 많이 높여도 될까요? 예. 네. 저희 안녕달 씨 글하고 그림이 김민광 작가예요. 작가가 특보님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대신 전달하러 나왔습니다. 영광입니다. 저희가 화면에 북이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아서 나온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정희 선생님. 저는 얼마 전 미디어제트 프로그램 다독다독에 출연한 안녕달씨 작가 김민광입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미디어제트에 장연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 존경하는 마음에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 책 내용 중에서 지금 시간에 의미 있는 한 부분을 발췌해 작은 액자로 만들었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하실 일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건강하세요 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전달해 드렸거든요. 꼭 보셔야 되는 내용을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94쪽에 보면은 남북이 있어요. 아까 북이 움직여야 되고 남과 북이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도보 위에서 남북 정상이 서로 등을 지고 있습니다. 현실 상황이나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여기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느냐가 담고 있거든요. 한 페이지를 더 넘겨보겠습니다. 특보님이 넘겨주세요. (94쪽부터) (96쪽까지) 환한 대로 비춰지게 되면 남북 정상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예, 같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이쪽이 96쪽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좌우간 만나자. 한 발짝 물러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이 96쪽에서 읽어보시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있고 이거를 담아서 액자로 만들어서 특보님한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대체 언론 그리고 자립 언론, 유력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지에서 이 행사장 그리고 이따 우리가 식사하는 것까지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지현 대표님께 큰 박수 좀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이사장님께 큰 박수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